당장 앞으로 다가온 2025년 예언들과 한반도에서 나올 구세주, 남북통일 예언까지 세계 최고의 미래 예언 5가지를 모았습니다. 저와 함께 다가올 진사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한반도의 국운을 점쳐보시죠. 그날 큰 빛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서 한국은 과학자는 증거와 실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유신론자는 믿음과 영적 경험을 통해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스베덴 보리는 어떻게 과학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다가 완전히 영적인 세계에 몰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보았던 미래의 모습들 중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688년 1월 29일 스베덴 보리는 저명한 루터교 목사이자 학자인 예스페르 스베덴 보리와 사라 베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예스퍼 스베드 보리는 루터파 궁정 성직자였으며 웁살라 대학교 신학교 수직을 맡았다가 스웨덴의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 덕분에 스웨덴 보리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 및 영적인 부분에 대해 깊이 사색하곤 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길. 스베덴 보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자연과학과 수학에 깊은 흥미를 보였으며 어린 나이에 이미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호기심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1703년 스베덴 보리는 15세의 나이에 웁살라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웁살라 대학교는 당시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이곳에서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이곳에서 철학, 수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여러 고전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히브리어 공부에 매진하기도 했는데 이는 성경을 원문으로 읽고 스스로 해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놀라울 만한 학문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웁살라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자신의 학문적 견문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1709년부터 1712년까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을 방문하며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당시 유럽의 최신 과학 기술과 철학적 사조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의 사상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여전히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유럽 각지의 종교적 관습과 신비주의 전통을 탐구하였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1715년에 스웨덴으로 돌아와 대차의 법칙을 출판하며 우주의 구조와 행성의 형성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1716년에는 스웨덴 국왕 카를 12세의 초청으로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기술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광산 엔지니어로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발명품을 구상하고 제작하였으며 그의 발명품 중에는 잠수함과 비행기의 원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당시 과학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의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잘 보여줍니다. 영적 세계를 깨닫다. 1744년 스베덴 보리가 57세 되던 해 그의 생애에 청천벽력과 같은 불가사의한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심령적 체험을 겪은 후 과학세계와는 정반대라 할 수 있는 신비세계인 영계를 탐구하는 대영능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4월 6일 스베덴 보리는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창 잠을 자던 중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큰 소리가 들리자 스베덴 보리는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다가왔음을 느끼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런던에서도 비슷한 신비 체험을 한 번 더 하자 스베덴 보리는 이후 열성적인 신비주의자로 돌변했고 이전에 다른 과학적 인문학적인 일들에서 손을 떼고 종교적인 저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사들과의 소통, 천국과 지옥의 탐방, 성경의 비유적 해석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학적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천국과 지옥, 신의 사랑과 지혜, 신의 섭리, 참된 기독교 교리, 영계와 시간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웨덴에서 스베덴 보리는 신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점차 유명해졌습니다. 미스터리한 일화들. 1759년 스베덴 보리는 예테보리에서 열린 잔치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안색이 파리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진 스톡홀름에서 불이 났는데 자기 집 근처까지 불이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는 다행히 우리 집 세 번째 옆집에서 불이 잡혔다오. 라고 얘기하였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람들이 한번 확인해 보자 정말로 그 시간에 스톡홀름에서 스베덴보리가 말한 대로 화재가 있었으며 그 내용도 그가 말했던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1761년 스웨덴 국왕 아돌프 프레드리크의 왕비인 루이제 울리케가 자기의 오빠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루이제 왕비의 오빠는 프로이센의 왕태자 아우구스트 비렐름인데 이미 1758년에 사망한 뒤였습니다. 프로이센과 스웨덴의 사이가 나빠져서 두 사람은 연락하기 어려웠고 이 사실을 몰랐던 왕비가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은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그 다음날 스베덴보리는 왕비를 찾아가 편지는 잘 도착했으나 3년 전에 운명하셨고 저에게 찾아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이제 왕비는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만천하의 영적 영향력을 떨치다. 그는 1772년 그가 세상을 하직하는 84세까지 27년간 사후세계를 마음대로 왕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영계여행은 수백 번인지 수천 번인지 또는 수만 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웠습니다. 스베덴보리는 영계 탐방 후 지상으로 돌아오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데 몰두했고 수만 페이지 분량의 영계저수를 남겼습니다. 그의 책이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을 때 그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식인은 물론 장애인, 병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에서 위로를 받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금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신학자로 변모하여 수많은 기록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영생의 진리를 전파하라는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현실에 허덕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 그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베덴보리가 남긴 기록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사하여 삶과 죽음의 공포를 정복해 준 것입니다. 그가 세계인에게 미친 영향은 많은 문인들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 폰 괴테는 스베덴보리를 읽고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인물을 창조했으며 파우스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는 나는 모든 종교를 섭렵한 뒤 결국 스베덴보리에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스토우브이는 스베덴보리의 책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순수한 영혼이 영계에서 얼마나 귀히 여겨지는가를 읽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를 극복하여 수많은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헬렌 켈러가 스베덴보리의 애독자였음은 켈러의 저서 나의 종교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베덴보리의 영계 탐방기를 읽고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천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은 후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고 온 미래. 그의 수많은 저서 중 하나인 영계와 시간에서 그가 체험한 영계에서의 미래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후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이며 의지만으로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생각의 전환만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20세기는 우리 인류 문명이 과학기술로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시기가 될 것이다. 세계는 점점 작아져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만큼 사회가 격변하고 전쟁과 혁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람들은 신을 점점 멀리하고 물질적인 쾌락에 점점 빠져간다. 그러나 이는 21세기에 비하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21세기가 되고 인류의 기술 발전은 급속도로 발달한다.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큰 빛이 있을 것인데 그날 인류의 반 이상이 사후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21세기의 어느 날 어떠한 큰 빛이 있고 나서 인류의 과반수 이상이 사후세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가 본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는 해석가들에 의해 3차 대전, 소행성 충돌,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의 공격 등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러한 운명을 가만히 받아들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사후세계에서는 더 이상 물질이나 외적인 것들은 무의미해진다. 그렇다고 인간들에게 알려진 대로 이곳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또한 아니다. 이곳에서는 영적인 힘에 따라 계급이 정해진다. 이것은 사후세계에서 높일 수 있는 힘이 아니다. 현생을 살아갈 때의 선한 마음, 남을 위한 희생, 어려움 속의 인내심, 끊임없는 영적인 통찰 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힘이다. 빛이 있던 날 이후
사후세계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이것은 적용된다. 그날 이후 모든 가치가 뒤바뀐다. 하늘은 땅이 되고 땅은 하늘이 되며 바다는 육지가 되고 육지는 바다가 된다. 높은 곳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은 부족한 영성으로 인해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낮은 곳에서 핍박받던 자들 중 인내를 갖고 영혼의 힘을 키운 자들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다. 돈과 육체의 힘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영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오직 내면의 언어로 대화할 뿐이다. 그가 본 미래의 사후세계는 흔히 알려진 것과 같이 평등한 세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큰 고난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준비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현생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남을 배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던 날 이후에 살아남은 인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크게 바뀌어 인간에게는 영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치 신인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시기에 가장 빛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오면 지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새롭게 떠올라 세계를 이끌 것이다. 빛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세계는 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힘을 판단할 것이고, 이러한 전통적인 힘의 기준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요한 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가치들이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영적인 능력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나 명상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화와 조화, 그리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나라는 더 이상 물질적 풍요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의 시대는 저물고 새롭게 세계를 이끄는 몇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극동에 있는 조선, 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티베트,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지켜오고 향상시켜왔다. 이들은 물질적인 번영보다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하며 인류의 영적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서 얻은 지혜는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인류가 함께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영적인 가치가 가장 우선시될 것이며, 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몇몇 나라들이 새로운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의 한국, 티베트,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미래의 세계 리더 국가 중 하나가 된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마도 영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축적된 지혜와 정신적 유산, 강한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베덴보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질적 번영과 이기적인 욕망을 좇는 대신 영적 성장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는 천기입니다. 신이 감히 누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순풍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저명한 천문학자이자 역사가 예언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원천강과 함께 지은 예언서 추배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천문 관측과 역법 개정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당나라의 과학과 학문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추배도 외에도 장두시라는 예언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는 당태종과 이순풍이 미래에 대해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각 구절에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에는 당나라부터 시작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성인 출현 및 멸망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두시 원문과 전체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 태종이 이순풍에게 묻기를, 짐의 천하가 이제 조금 안정되었네. 경은 역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네. 누가 나의 국가를 잃게 할지, 우리 왕조 이후에는 누가 황제가 될지, 몇 대까지 전할지 경이 자세히 말해주게. 이순풍이 답하기를,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과거를 봐야 합니다. 어진 일을 얻으면 다스려지고 어진 일을 잃으면 망합니다. 이는 만세에 변하지 않는 도리입니다. 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닐세. 경이 수수학을 이용해 우리 조가 몇 년을 누릴 것인지,
누가 우리 국가를 어지럽힐 것인지, 누가 우리 국가를 망칠 것인지, 누가 우리 국가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대대전하는지를 미리 알고자 한다네. 이는 천기입니다. 신이 감히 누설하지 못합니다. 말은 경의 입에서 나와 짐의 귀에 들어올 뿐이네. 경과 짐만이 알 것이니 경은 꼭 짐에게 말해주게. 신이 감히 누설하지 못합니다. 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강요하지 않겠네. 짐을 따라 금궁으로 들어가 보세. 이에 이순풍이 태종을 모시고 고루에 올랐다. 위로는 하늘에 이르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 이르지 않으니 경은 짐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당의 멸망. 우리 조의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는 바로 군주의 곁에 있습니다. 30년 후 당의 자손을 거의 다 죽일 것입니다. 주군은 이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문관인가 무관인가? 경이 짐에게 밝히 말해주게. 짐이 곧 그를 죽여 국난을 제거하겠네. 이는 천의입니다. 어찌 인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2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를 죽인다면 하늘이 반드시 우리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다시 소년이 태어나면 당신의 자손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천의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사람에 대해 말해주게. 그 사람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두 눈은 항상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 국가를 어지럽히는 자를 누가 평정할 수 있겠는가? 후당. 문곡성이 하기에 내려오니 두부를 파는 집에서 태어나 후에 재상이 되어 스스로 평정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은 무엇인가? 천기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설하면 재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정한 후에는 다스릴 수 있겠는가? 기충년에 한 입이 있으며 한 수건이 완성되지 않고 다섯이 이를 어지럽힙니다. 다행히 다섯 천강이 하기에 내려와 평정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태평할 수 있겠는가? 앞에 24년은 요순과 견줄만 할 것입니다. 그 후 24년에는 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위험에도 위험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큰 입을 가지고 양을 만나서 태어나고 곽을 만나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누가 평정할 수 있겠는가? 광자가 장수가 되어 평정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태평할 수 있겠는가? 50년 후에는 조금씩 태평해질 것입니다. 60년 후에는 혼세마왕이 하계에 내려와 얼굴에 해와 달이 있고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피가 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다행히 도관용이 이를 평정할 것입니다. 후에 나무에 걸린 괴척이 다시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때 천하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다섯 뿔돼지가 교대로 군주가 될 것입니다. 당가는 혈식이 닿을 것이며 천하는 더 이상 당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송나라. 이후에 어떤 군주가 나오는가? 진짜 용이 세상에 내려와 작은 달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양화가 운을 따르고 나무 시절에 모자를 쓰게 됩니다. 천지의 문운을 열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힙니다. 예약이 만들어지고 교화가 일어나 진정한 태평의 도덕적 세상이 됩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는 또 누구인가? 어지럽히는 자가 있지만 군신이 모두 어지러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후에 어지러움을 정리하는 신하를 얻어 점차 평정하게 됩니다. 200년 후 봄머리에 사람이 나타나 주상을 속이고 충신을 해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나라의 군주는 다른 곳을 지켜야 합니다. 100년 후 한 사람이 나와 허리에 팔차가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천하를 얻지 못합니다. 원나라. 하나의 우두머리가 흥기하여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풀고 머리에 꽃이 핍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만 그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만약 하늘이 한 마리 소를 낳지 않았다면 명나라. 해와 달이 함께 움직이며 천하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가 수염을 기르고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집니다. 후에 태평할 것인가? 이후 큰 물이 발밑에 있습니다. 도가 있는 주인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유연이 함께 일어나고 황손이 도망칩니다. 또 몇십 년 후 천운을 계승하는 주인이 나옵니다. 또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를 얻어 중임을 맡기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니 경의 말이 어찌 뒤집히는가? 천의가 이와 같으니 이때 사람들은 모두 뜻을 이루게 됩니다. 혼세마왕이 나와 한 말이 항상 문 안에 있습니다. 활이 길어 활을 풀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세가 맹렬합니다. 이때 문사는 집 안에 앉아 있고 무장은 사람을 이끌지 않습니다. 몇 년 후 나라를 잃게 됩니다. 청나라. 팔기를 항상 몸에 지닌 주인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입안에 불을 지니고
손에는 말을 달리게 합니다. 머리에 꽃이 피고 옷은 모두 두 조각입니다. 천하에 거의 사람이 없게 됩니다. 200여 년을 넘어서 다시 혼세마왕이 나타납니다. 머리에 노란 털이 나고 눈에서는 항상 눈물이 흐르며 입안에서는 고기를 먹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 말이 동서로 달리고 중원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진주가 홍한 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무차가 장수가 되고 20입이 신하가 됩니다. 천하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80년 후 마왕이 온 땅에 퍼지고 재앙의 별이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는 없습니다. 금과 은이 물을 따라가고 토목은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가 함께 사라지고 돌아와서 다시 금이 있습니다. 몇 년 후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오팔의 모자를 쓰고 하늘의 옷을 입습니다. 사람류가 다시 없습니다. 다행히 작은 천강이 하계에 내려와 바다 안을 쓸고 태평을 이룹니다. 현재 태평 이후는 어떠한가? 90년 후 다시 목포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항상 한 송이 꽃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이 밤에 있고 태음이 낮에 있습니다. 산하가 어지럽고 양광의 백성이 끝없는 재난을 겪습니다. 다행히 하의에 군이 있습니다. 몸에 긴 활을 지니고 하루 한 번 구부립니다. 이 사람은 항상 뒤를 보며 눈이 있고 눈썹은 항상 허리에 있습니다. 백성이 다시 없게 됩니다. 진주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천하는 어찌 문명을 얻겠습니까?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머리에 하나의 옹을 이고 있고 두 손은 하늘에 있습니다. 두 발은 땅에 있습니다. 허리에 구근대를 메고 있습니다. 몸에 팔짱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해에 내외가 없습니다. 복을 누리고 안녕을 얻습니다. 유사가 자전에 오르고 붉은 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태평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와 같은 것이 50년간 지속됩니다. 아쉽게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며 굵은 것을 가늘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하니 백성은 곤궁해지고 조야는 어지러워집니다. 문무의 두 곡성에 의지하여 하나는 문 내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진흙에서 태어납니다. 후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 천하가 비로소 태평해집니다. 500여 년 후 천사가 마왕을 하계로 보내어 백성을 혼란시키니 하나는 산에 있고 하나는 흙에 있습니다. 천하의 백성을 남자답지 않게 하고 여자답지 않게 하니 천하가 다시 대란에 빠집니다. 미래 성인 출현 대란 후에는 어떠한가? 대란 후에 다시 진주가 나타납니다. 입이 없고 눈이 없으며 손이 없고 발이 없습니다. 보아도 사람을 볼 수 없고 들어도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때 천하는 문명하여 모두 예속을 알고 질박함을 숭상합니다. 3대 후에 이는 도덕 있는 세상이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환란과 평화 이와 같은 것이 몇 년간 지속되는가? 이와 같은 것이 280년간 지속됩니다. 이후 서지도 않고 천하에 날이 없으며 앉지도 않고 땅 아래에 화물이 없습니다. 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하나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위라고 하며 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세의 왕이 나타납니다. 남녀가 모두 옷을 벗고 다니고 금수는 모두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해내의 땅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 태원의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어 천하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그 후는 다시 어떠한가? 그 후 의관문물이 있는 세상의 대성이 언호에서 태어납니다. 이를 맡는 자는 다시 상중백옥을 이루고 황반하중 위에 있습니다. 천하에 세 개의 태양이 있고 땅에는 하나의 돌도 없습니다. 이때 태어나는 자는 모두 큰 복을 누립니다. 멸망 이와 같은 것이 몇 년이나 지속되는가? 이와 같은 것이 600년간 지속됩니다. 이후 하늘이 입을 열고 산 안에서 물이 울리며 국가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마왕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4개의 눈을 가지고 손은 발이 없으며 머리는 등에 나고 꼬리는 입에서 나옵니다. 천하가 크게 혼란스러워지고 입이 있는 자는 요괴라 부르고 두 눈이 있는 자는 마라 부릅니다. 쥐가 당양에서 태어나고 무리의 마가 모두 멸망합니다. 등 위에 아이가 태어나고 허리 중에 손이 나옵니다. 하늘에 별과 달이 없고 땅에는 산과 강이 없습니다. 다행히 해를 향한 주인이 나타나 가난한 자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부자는 이를 우러러보며 사람들이 모두 복을 누립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두 하늘이 태어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큰 자는 작은 자를 공급해야 합니다. 또 나가야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떠한가? 그 후 200년 동안 다스림과 난리가 서로 따르나 크게 어지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를 지나고 나면 해내에 다시 바다가 있고 하늘 위에 다시 하늘이 있습니다. 사람과 말이 동남으로 달리고 쥐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고양이가 몸을 가볍게 하지 않으니 이를 본 자는 귀가 있다 하고 이를 보는 자는 형체가 없다고 합니다.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는 것은 60여 년입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떠한가? 그 후에는 하나의 다스림과 하나의 난리가 서로 교대로 이릅니다. 유술년에 이르러 사람 수가 다하고 천지압이랍니다. 아, 짐이 알겠네. 여기까지 이순풍의 장두시 예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물질에는 생명도, 진리도, 총명도, 내용도 없다. 모든 것은 무한한 생각과 그 생각의 무한한 현현뿐이다. 하느님은 만유 안에 계신다. 영이란 불멸의 진리이고 물질은 죽음을 자초하는 오류이다. 영만이 실존하며 영원하다. 물질은 실존하지 않으며 금세적이다.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평생을 매진했던 그녀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1821년 7월 16일 미국 뉴햄프셔주 보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 마크 베이커는 독실한 회중교도였습니다. 어머니 애비 베이커는 온화하고 신앙심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메리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 동안 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는 훗날 그녀가 건강과 치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1843년에 조지 워싱턴 글러버와 결혼했지만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황열병으로 사망하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의 사망 후 그녀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조지프를 낳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메리는 두 번째 결혼을 1853년에 데니얼 패터슨과 했지만 이 결혼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패터슨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했고 두 사람은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리는 신앙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과학의 탄생. 메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866년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시내를 걸어가던 그녀는 얼음이 얼어있던 길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척추가 심하게 다쳐서 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의사도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살 수 있다고 해도 절대로 두 발로 걷지는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가 될 침대에 누워 에디는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신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예수의 이 말씀은 그녀 안에 엄청난 힘과 크나큰 신앙, 크고 격렬한 파도 같은 치유력을 불러일으켜 즉시 침대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저는 모든 일의 원인은 마음에 있고 모든 결과는 정신적 현상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신앙과 철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과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1875년에 자신의 주요 저서인 과학과 건강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신앙과 치유에 대한 철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독교 과학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경험과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쓰였으며 신앙을 통해 질병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의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성경의 기적은 누구나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선이며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약 같은 것은 모두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인간이 신성의 원리를 영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과 죄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건강은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점차 그녀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날에도 기독교 과학교회의 주요 교리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과학교회의 설립. 메리는 1879년에 보스턴에서 기독교 과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데 주력했으며 신앙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강연과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메리는 기독교 과학대학을 설립하여 신앙과 치유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08년에 기독교 과학 모니터라는 신문을 창간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신문은 높은 저널리즘 기준을 유지하며 오늘날에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미래 예측. 메리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가 여러 차례 재정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리는 인간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저서 과학과 건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 메리는 신앙을 통해 질병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여러 가지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임종 이후의 세계적인 사건들을 정확히 맞췄으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 중에는 한국을 언급한 바도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언. 전쟁의 그림자. 나는 큰 전쟁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이 충돌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이 충돌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1914년에 벌어진 1차 대전을 정확히 예측한 것입니다. 새로운 혁명. 거대한 충돌이 있고 얼마 뒤 러시아 땅에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혁명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땅의 평화와 정의가 깃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1917년 일어난 러시아에서의 혁명을 말합니다. 경제적 실현. 미국은 큰 경제적 시련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는 1929년 발생한 경제대공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불안과 대량 실업을 초래했으며 각국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충돌.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다른 거대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충돌은 더욱 강할 것이며 전 세계를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는 1939년에 일어난 2차 대전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6년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동아시아 지역에 큰 변화와 번영이 올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 중심은 한국, 일본, 중국 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일어날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그들은 큰 시련과 격변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그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산업화로 인해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내면적인 혼란과 억압이 그 땅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일어설 것이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과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일본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큰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시험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그 땅을 강타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번영 속에서도 그들은 영적인 갈증과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땅에서 일어날 놀라운 번영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문화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을 주목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큰 한 번의 전환기가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크게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빛이 되어 그 빛을 전 세계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느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적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단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와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한 신도의 질문에 이 모든 일은 2030년 이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에디는 이러한 예언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언들이 우리의 영적인 힘과 신앙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항상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1910년 12월 3일 8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에도 기독교 과학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였으며 그녀의 가르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저서 과학과 건강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기독교 과학교회는 여전히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한다. 한국 통일 그리고 전 세계의 한글 단일 언어 사용을. 다가올 시대에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한글은 그 뛰어난 구조적 장점과 효율성 덕분에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언한 예언가가 있는데 바로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악사코프입니다. 한글은 그 구조적 단순성과 과학적 설계로 인해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소 단위로 학습할 수 있으며 글자 모양이 소리의 발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한글은 짧은 시간 내에 익힐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래에 대해 미리 예언한 악사코프의 생애와 예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통일 시기, 3차 세계대전, 한글의 세계화를 예언한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악사코프. 악사코프는 1832년 6월 8일 러시아 제국의 펜자주 레페프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문학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가문이었으며 이는 악사코프가 심령주의와 예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차르스코의 셀로 리세움을 졸업한 후 1851년 러시아 제국 내무부에 입사했습니다. 심령주의와의 만남. 악사코프의 심령주의에 대한 관심은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저서를 번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베덴보리의 천국과 지옥을 라틴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1863년에 출판했습니다. 이 작업은 그가 심령주의와 중매술의 물리적 현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사코프는 생애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으며 특히 러시아로 이주해온 고려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악사코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악사코프는 이들 고려인 이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들로부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고려인 친구들은 한국이 겪을 미래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악사코프에게 질문하며 그에게 한국에 관한 예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악사코프는 언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며 심령 연구와 예언을 통해 다문화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그는 고려인 친구들을 통해 한글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심령 연구와 예언. 악사코프는 알렉산드르 버틀러로프와 니콜라이 바그너와 함께 러시아에서 첫 세앙스를 조직하여 심령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월간지를 창간하고 편집했습니다. 그의 심령 연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심령 현상의 물리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악사코프의 진정한 명성은 그의 예언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예언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쌓았으며 그중 많은 예언이 훗날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루어진 예언. 러시아 혁명. 악사코프는 19세기 말에 러시아 제국의 붕괴와 볼셰비키 혁명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붉은 물결이 백색 제국을 삼킬 것이며 새로운 질서가 혼돈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으며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세계 대공황. 악사코프는 1920년대 말에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를 예견했습니다. 1920년대 말 검은 그림자가 세계의 재물을 집어삼킬 것이며 무수한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질 것이다. 이 예언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악사코프는 1930년대에 또 다른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1930년대 말 두 거대한 독수리가 충돌하고 불길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며 인류는 다시 한번 고통에 빠질 것이다. 이 예언은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소련의 붕괴. 그는 소련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기 전 거대한 붉은 성체는 무너지고 자유의 바람이 동방에서 불어올 것이다. 이 예언은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민주화, 물결을 의미합니다. 아직 남은 예언. 대한민국의 남북전쟁으로 시작되는 3차 대전. 악사코프는 미래의 한반도에서 시작될 전쟁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의 두 형제가 검을 맞대고 그 불꽃이 전 세계를 삼킬 것이다. 세 번째 거대한 전쟁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 예언은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전쟁이 글로벌 규모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개입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3차 대전 후 남북 통일. 그는 3차 대전 후 한국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피와 눈물로 씻긴 그 땅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그러나 인구는 열의 하나로 줄어들 것이며 새로운 희망이 그 속에서 싹틀 것이다. 전쟁의 여파로 한반도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통일 한국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전 세계 단일 화폐의 사용. 악사코프는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금화 아래에 모일 것이다. 국경은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이 예언은 글로벌 경제 통합과 통일된 경제 시스템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디지털 화폐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 간의 경제적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단일 언어의 사용. 악사코프는 미래의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언어 아래에 모일 것이다. 한글은 새 시대에 적합한 언어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연결할 것이다. 이 예언은 한글이 전 세계 공통어로 채택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글은 그 구조적 단순성과 과학적 설계로 인해 배우기 쉽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글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악사코프는 그의 생애와 연구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들로 인해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심령 연구자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예언들은 우리나라 역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종종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교훈과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악사코프는 한국에 대한 예언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에 대해 깊은 예견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분쟁과 통일 과정에서의 고통과 희망을 모두 예언하며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글이 전 세계 공통어로 채택될 가능성을 예언함으로써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악사코프의 예언과 연구는 오늘날에도 심령학과 예언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과 예언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통일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겪게 될 도전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만화 심슨 가족은 마치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놀라운 예언을 계속해서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적중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예언이 현실이 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예언 중 하나는 트럼프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2021년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찬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보였습니다. 그 후 트럼프는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과 관련된 2015년 에피소드 Part the Future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호머 심슨이 배경에 트럼프 2024라고 적힌 간판을 지나가는 장면이 들어있어 2024년 대선 또한 예언한 것이라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방송된 것으로 그 예언이 다시 적중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들을 20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다음 흥미로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위, 로봇의 지배. 인간의 미래 주인들을 소개합니다. 번즈 사장은 로봇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인간이 로봇에 의해 지배되는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AI의 발전으로 인해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3월 18일에 방영된 23시즌 17화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번즈 사장은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무효화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머는 노조 위원장이 되어 파업을 하기로 했지만 버스는 작업자 대신 로봇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로봇은 호머와 버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나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미래는 정말 올까요? 19위 좀비 사태. 19시즌 5화는 2007년 11월 4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할로윈 특집으로 세계의 공포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중 하나는 다이얼 M을 돌려라의 패러디인 좀비에게 전화를 에피소드입니다. 피에로 크러스티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크러스티버거에서 새로운 햄버거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병에 걸린 소의 고기였기 때문에 먹은 사람들은 모두 좀비가 되고 맙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 스프링필드는 좀비 대군에 의해 유린당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고전적인 좀비 영화의 패러디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좀비가 대량 발생하는 미래가 정말 올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8위 운석 충돌. 공룡은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슨 가족이 인간도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의 마지막 날은 1995년 2월 5일에 방영된 6시즌 14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우연히 혜성을 발견합니다. 그 혜성은 스프링필드를 향해 곧장 돌진합니다. 심슨 가족의 작가들은 또 다른 예지력으로 유명한 타임지 표지에서 이 에피소드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는 혜성의 이미지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프링크 교수가 미사일을 발사해 혜성을 파괴하려고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17위 빅풋. 빅풋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단지 호머 심슨일까요? 호머 자연에 돌아가다라는 에피소드는 1990년 2월 18일에 방영된 1시즌 7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숲으로 캠핑을 가고 호머는 길을 잃고 벌에 쏘여 진흙투성이가 되어 빅풋으로 오해받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빅풋의 목격담이 보고되었지만 그 존재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사진이나 비디오, 발자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빅풋으로 오해받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빅풋을 찾기 시작하는 열풍을 일으킵니다. 사실 심슨 가족에서 빅풋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닙니다. 후회는 소용없다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진짜 빅풋을 만납니다. 스퀴시라는 이름의 빅풋은 바트와 친해져 스프링필드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16위 화성 이주. 27시즌 16화의 제목은 화성 이주 계획입니다. 2016년 3월 13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설명회에 참석한 후 화성 이주 계획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와 심슨 가족은 화성에 가는 첫 번째 인류가 되기 위해 테스트에 참여합니다. 결국 리사와 마지 외에는 모두 탈락하고 테스트는 종료됩니다. 실제로 화성 이주 계획은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입니다. 그는 이미 이 계획에 착수했으며 화성 이주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 스페이스X는 그 목표를 위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의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같은 시기인 2016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에 이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5위 블랙홀. 2012년 10월 7일에 방영된 24시즌 2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예언이 숨겨져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실존하는 천체 현상으로 중력이 매우 강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지구 근처에 나타난다면 건물, 차량, 인간 등 모든 것을 빨아들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의 궤도와 중력장을 교란시켜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매우 강력해서 지구 전체를 우주 공간에서 빨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위 순간이동. 에피소드 할로윈 스페셜 8 공포의 세계에서는 1986년 영화 플라이의 패러디인 플라이 대 플라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장난을 치다가 순간이동이 실패하여 인간과 파리가 합체된 파리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거미줄에 걸리기도 하고 스프링필드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순간이동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질이나 에너지를 순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양자 텔레포트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공간이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간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13위 클론 기술. 혹시 자신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14시즌 1화에서 클론을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2002년 11월 3일에 방영되었습니다. 호머는 우연히 놓여진 사람의 클론을 만드는 저주받은 해먹을 사게 됩니다. 클론 기술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복제의 생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호머는 자신의 클론을 사용해 모든 가사를 처리하지만 복제를 거듭할수록 지능과 도덕성이 저하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호머는 자신의 클론으로만 이루어진 군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1996년 양 돌리가 최초의 클론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많은 동물의 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클론 제작은 도덕적 논란으로 인해 아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2위 외계인의 등장.
할로윈 스페셜 또 다른 세계의 시민 캉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두 외계인 캉과 코도스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밥돌과 빌 클린턴을 납치해 그들의 몸을 빼앗고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이 지구 인류를 정복하거나 지구를 파괴하러 온다는 이야기는 SF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지만 과학자나 천문학자들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는 선거에서 승리해 인류를 정복하려고 하지만 호머가 진짜 후보자들을 해방시켜 우주선을 추락시키고 그들의 계획을 저지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외계 생명체나 다른 행성에서 오는 신호를 찾아 접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구와 인류의 정보를 기록한 골든 레코드를 보이저 탐사선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슨 가족의 예언처럼 인류는 외계 생명체와 만날 수 있을까요? 11위 아놀드와 지구 평평설. 2007년 개봉한 심슨 가족 영화에서는 심각한 공해 문제로 인해 스프링필드에 거대한 돔이 설치됩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대통령입니다. 돔은 거대한 유리 구조물로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주민들을 안에 가둬 오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두 가지 예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대통령이 된다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지구가 평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설 중에서는 지구 평면론, 즉 지구는 구형 행성이 아니라 평평한 원반 형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 전체를 덮는 큰 돔이 있고 태양, 달, 별은 모두 이 돔 안에 있으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평평한 원반형이고 돔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2. 3차 대전. 29시즌 사라진 소년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중국의 핵 공격을 경고하는 뉴스 보도에 빠져들고 자신들이 생명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믿으며 가족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호머의 절박함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마지와 함께 핵방공호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심슨 가족 중에서도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아마도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의 뉴스 보도가 바트와 그의 친구들이 학교 시험을 피하기 위해 꾸민 장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슨 가족이 핵전쟁을 예언한 에피소드는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에 방영된 다른 에피소드 리사의 결혼에서는 점쟁이가 제3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여러 미래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 점쟁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미국의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이 심슨 가족의 예언도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입니다. 9위 가상현실. 2016년 10월 2일에 방영된 28시즌 이와 친구와 가족에서는 번즈 사장이 프링크 교수와 우연히 만납니다. 프링크 교수는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고 번즈 사장은 이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VR 기술은 디지털 공간의 가상의 세계나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버스 사장은 이 기술을 집으로 가져와 가상의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에피소드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가상의 가족이나 친구를 만들어 그들과만 소통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할까요? 번즈 사장은 심슨 가족을 자신의 가상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자신이 호머를 대신하기 위해 호머를 쫓아냅니다. 스프링필드의 모든 주민이 VR 고글을 착용한 채로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즉, 미래에는 VR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언일 수 있습니다. 8위 세뇌 음악. 2001년 2월 25일에 방영된 12시즌 14화 인싱크를 조심하라에서는 바트와 그의 친구들이 파티 포세라는 보이 밴드에 스카우트되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사실 그 보이 밴드는 음악을 통해 젊은이들을 세뇌의 해군에 입대시키려는 군사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집니다. 음악을 세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SF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7위 타임머신. 6시즌 6화로 1994년 10월 30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고장난 토스터를 수리하려다가 실수로 타임머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과거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타임머신으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호머는 공룡이 있는 시대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비 효과에 대한 충고를 떠올리지만 무심코 파리를 죽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 네드 플랜더스가 독재자로 군림하는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원래 세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호머의 행동은 우주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만약 타임트래블이 가능해진다면 인류의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을 예방하거나 역사적 비극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위 해킹당한 로봇. 심슨 가족에는 로봇과 관련된 여러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 5월 15일에 방영된 23시즌 에피소드 미래의 크리스마스에는 의료 로봇이 등장합니다. 의료 로봇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로봇 의사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의료 로봇은 환자에게 기계적이고 차가운 대응을 하지만 인간 의사인 히버트 박사는 환자에게 공감하며 따뜻하게 대합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완전히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 분야의 개선과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의료 로봇이 해킹당해 환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로봇이 해킹당할 가능성은 큰 우려 사항입니다.
6시즌 에피소드 공포의 이치 스크래치랜드에서는 동물 캐릭터 로봇이 놀이공원의 어트랙션으로 등장합니다. 이 로봇은 오작동하여 방문객들을 공격하고 혼란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로봇이 오작동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습니다. 로봇이 더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녹아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5위, 핵전쟁. 할로윈 스페셜 8 공포의 세계라고 불리는 할로윈 특집 시리즈에서는 프랑스가 스프링필드에 핵미사일을 투하합니다. 호머는 마지막 생존자가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9시즌 4화로 1997년 10월 26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리사에게 자신들은 쉘터가 있어서 괜찮다고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 쉘터는 마당에 있는 판지 상자로 밝혀집니다. 호머는 진짜 쉘터를 사기 위해 군용품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스프링필드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쉘터 안에 있던 호머는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몬스터라고 부릅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돌연변이가 된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의 미래 예측은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파괴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역시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입니다. 4위, 제트팩. 이 에피소드는 2015년 3월 8일에 방영된 26시즌 16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위검 서장이 우연히 구입하지도 않은 운영 제트팩을 받게 됩니다. 배달원이 실수로 잘못 배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진짜 제트팩을 구매했는데 싸구려 이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군 장군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위검 서장은 도망치려 하지만 장군의 병사들에게 제트팩이 격추당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제트팩이 격추되어 추락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마지가 이끄는 신자들은 도박으로 수리비를 충당합니다.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해 공중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네요. 3위, 소련의 부활. 1998년 3월 29일에 방영된 9시즌 19화 캡틴 심슨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고된 호머가 실수로 원자력 잠수함을 러시아 영해로 침입시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호머가 망명하려 한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는 소련이 해체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군대와 탱크가 전개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좀비처럼 부활합니다. 가설론자들에 따르면 소련의 부활에 대한 가설이 종종 제기되곤 했었습니다. 2위, 해리스 대통령. 11시즌 17화 리사 대통령의 백악관이라는 에피소드는 2000년 3월 19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실패한 어른으로 묘사되고 그의 여동생 리사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농담처럼 여겨졌지만 몇 년 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실패한 어른으로 묘사된 바트는 최근 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이고 트럼프 다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여성인 리사는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였던 해리스가 아닐까요? 놀랍게도 리사의 옷차림과 해리스의 옷차림이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불과한가요? 1위, 문명의 종말. 상점이 텅 비고 모든 도시가 정전되어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황을 아무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심슨 가족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입니다. 2013년 1월 6일에 방영된 24시즌 9화 호머의 트라우마. 이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부유한 사업가로 오인받아 세계의 종말에 대비하는 프레퍼스 모임에 초대됩니다. 프레퍼스는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하며 대재앙이나 세계의 종말에 대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프레퍼스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지만 동시에 세계가 끝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쉘터까지 만듭니다. 그러나 세계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머의 쉘터는 쓸모없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좀비 무리를 태운 운석이 지구에 접근합니다. 좀비와 운석 충돌. 둘 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 미래입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심슨 가족 예언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심슨 가족 만화의 예언은 워낙 유명하지. 트럼프 다음으로 여자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니 소름 돋는군. 리사가 대통령이 된 게 해리스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지? 어떻게 옷이 저렇게 비슷할까? 해리스가 일부러 비슷하게 입고 나온 것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심슨 예언은 이루어진 것도 많고 흥미롭긴 해. 3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 예언은 제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월드컵 축구도 예언했다고 하던데 아는 사람 있어? 심슨 가족에서는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했지. 리플 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이야. 워낙에 방영 횟수가 많으니 그 중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 것 아닐까? 앞으로 다가올 2025년, 2026년에 이루어질 내용들도 정말 궁금해. 오늘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심슨 만화의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언일까요? 아니면 계획의 발설일까요? 그저 우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